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M2 증가율, 통화 증가율 말씀을 드렸는데 M2 증가율이 워낙 큰 폭으로 단기간에 급격하게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연체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 같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큰 산이, 험한 큰 산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그걸 넘어가야지만, 그 연체율의 큰 산을 넘어가야지만 악재가 끝나고 새로운 성장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 문제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미국의 경제 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업률, 물가 상승률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웬만하면 다른 데이터들은 잘 볼 필요가 없다. 근데 예외적으로 제가 이제 몇 개는 꼭 챙겨본다라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저는 보통 설문조사한 데이터는 보지 않습니다. 그게 물건이나 서비스 양이냐 돈의 금액을 따진 경제 데이터를 보지, 그게 누구든지 간에 사람들한테 물어서, 기업인이든 아니면 일반 가게든 물어서 나오는 데이터는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실업률의 경우에도 사람들한테 물어서 하죠. 근데 이거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한 것이고, 사람들한테 물어서 나온 실업률이 잘못됐을까봐 또 다른 것도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이 두 개가 동시에 발표가 되는데 월 초에 실업률 발표가 되면서 또 하나 이제 취업자 수, 난팜 페이롤이라고 이야기하는 취업자 수를 같이 합니다. 요거는 설문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딱 그 기업들을 정해놓고 그 기업들에서 실제로 발생한 숫자를 적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보완적으로 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설문조사한 데이터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믿고 보는 데이터가 딱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미국 데이터죠. 하나는 미국의 이제 ISM 데이터입니다. ISM 데이터는 그 ISM 협회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해요. 설문조사를 해서 특히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유명하죠. 제조업체들의 설문조사를 해서 나오는 데이터인데 이거는 지난 수십 년 동안에 미국 경제 또는 글로벌 경제를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해서 나오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사람들이 설문조사 다들 해보셔서 알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충 대답을 하고, 그리고 대답을 할 때 특히나 경제가 좋냐 나쁘냐라고 물으면 최근에 자기가 본 뉴스나 이런 이제 들은 이야기를 갖고 그대로 대답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객관적으로 어떤 분석을 해서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위에서 듣던 이야기들을. 그래서 요즘 경제가 안 좋다는 이야기가 막 돌면 설문조사를 해보면 경제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근에 어떤 경제 움직임이나 최근의 여론을 증폭시켜서 나타내는 것일 뿐 결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제 데이터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설문조사를 해서 정말로 객관적인 좋은 데이터가 나오려고 그러면 이 설문조사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근데 ISM은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아주 믿을 만한 설문조사 결과긴 합니다만 아주 믿을 만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정말로 신뢰하는 데이터가 미 연준이 일반 은행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분기에 한번 나오는데 일반 은행의 그 시니어 론 오피서,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담당하는 그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는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데, 가령 이제 100군데를 조사를 했다고 하면 그 중에서 몇 퍼센트나 지난 분기보다 대출을 더 긴축적으로 하느냐, 지난 분기보다 대출을 더 완화적으로 하느냐, 이걸 나타낸 겁니다. 자, 이 차트가 그런 건데요. 위로 올라갈수록 이게 긴축의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긴축을 지난 분기보다 대출을 긴축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많으면 최고 100%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죠? 모든 100군데 조사를 했는데 모든 곳에서 100군데 은행들이 전부 다 지난 분기보다 대출을 줄이고 있다, 긴축을 하고 있다, 긴축적으로 대출을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면 이게 100까지 올라갑니다. 반대로 모든 은행이 전부 다 지난 분기보다 대출을 완화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0까지 갈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그 작년 말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미국에서 은행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가장 최근 데이터가 지난 1월 달에 조사한 데이터예요. 1월 달에 조사해서 2월 초에 결과를 발표한 건데 이미 거의 4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40% 넘는 거의 절반이 지난 분기보다 대출을 줄이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은행 문제가 발생을 한 게 4월이지 않습니까? 4월에 조사를 한 결과가 원래 5월에 나와요. 아마 이번 주에는 나오겠죠. 지난주까지는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이 수치가 상당히 많이 더 올라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영역이 미국의 공식적인 경기 침체 시기거든요. 보시면 미국의 경기 침체하고 그 대출 태도, 은행들의 대출 태도하고는 거의 똑같이 시차도 별로 없습니다. 시차도 별로 없이 거의 똑같이 시기가 겹칩니다. 근데 이게 약간 좀 선행하는 경향이 있어요. 은행들이 대출을 긴축하면서 경기가 나빠지는 그런 게 있죠. 물론 뭐 2020년 팬데믹 때는 이게 갑작스럽게 나타난 일이다 보니까 이게 거의 동행을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대출 태도가 긴축적으로 움직이고 난 다음에 머지않다는 뜻은 한 2, 3분기 이내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이 데이터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으면 좋은데 그건 아니고 1990년부터 연준이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90년부터 밖에는 없습니다. 그 이전 데이터는 없는데 그동안 90년 이후로 있었던 4번의 경기 침체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데이터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5월 초니까 5월 초에 발표되는 데이터를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뭐 은행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이 대출이 상당히 긴축적으로 그동안 봤던 거 숫자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숫자가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 M2 증가율이 급격하게 위축됐다라는 것도 그런 거겠죠. 대출을 그전에는 마구 하다가 대출을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기 시작하면서 뭐 물론 대출을 수요하는 사람들, 대출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환경의 변화도 있겠습니다만 반대적으로 대출을 공급하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도 대출을 더 늘리려고 노력하느냐 아니면 대출을 줄이려고 노력하느냐 이것에 의해서도 이제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의 돈의 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받겠죠. 근데 이 데이터는 이제 은행들이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얼마나 줄이려고 하느냐라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인데 상당히 긴축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건 뭐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문제가 아니고 연준 금리 인상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끝난 것 같고 또 올릴지 좀 불확실하긴 합니다만 아마 거의 끝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럼 이제 악재는 끝났느냐? 이제 뭐 좀 이따가 뭐 연준이 금리를 낮추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연준이 금리 인하까지 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준은 그동안 너무 좀 사람의 재량에 따른 정책을 많이 쓰다가 최근에는 준칙에 따른 정책으로 방향을 많이 옮긴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1980년대 그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경제학 교과서에서도 제일 많이 제가 봤던 게 경제 정책을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재량에 따라서 할 것이냐 아니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준칙에 따라서 할 것이냐 뭐 어떤 게 더 좋으느냐. 왜냐하면 사람이 미래를 잘 모르거든요. 지금 경제가 안 좋다고 돈을 확 풀었는데 그게 좀 지나니까 그게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법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았고 이거 너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확 긴축을 했는데 급격한 경기 침체로 가는 경우도 많았고 그러느니 그냥 차라리 꾸준하게 일정하게 준칙에 따라서 가령 연준 같으면 물가가 올라가면 뭐 경제가 좋든 나쁘든 그냥 금리 올리는 거예요. 물가가 내려가면 경제가 좋든 나쁘든 금리를 낮추는 겁니다. 준칙에 따른 것이죠. 또는 뭐 경제가 좋고 나쁘고 떠나가지고 그냥 일정하게 그냥 돈을 계속 일정한 속도로만 돈을 늘려가는 뭐 그런 방식의 정책이 흔히 이제 준칙에 따른 룰 베이스드 팔러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최근에 뭐 연준의 파월 의장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작년부터 그 전에 팬데믹 때문에 너무 완화적인 정책을 쓴 거죠. 사람이 판단해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니까 금리를 굉장히 낮게 유지해서 가보자라고 했는데
그게 상당히 안 좋은 결과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뭐 특히 자산 가격의 상승이나 이런 부분에서 경제 미래를 상당히 좀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고 보고 정책의 방향을 크게 바꿔버린 것이죠. 그냥 룰대로 가자. 그럼 지금 물가가 내려가고 있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연준이 보는 물가는 이게 유가나 에너지나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인데 근원 소비자 물가는 안 내려와요. 뭐 전체 소비자 물가는 거의 9%까지 작년 올라갔다가 지금 5%까지 내려왔습니다만 근원 소비자 물가는 꾸준하게 올라가서 지금 5%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면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악재가 끝난 게 아니고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나면서 악재가 끝난 게 아니고 연준의 금리 인상에 뒤이어서 민간에서 금융기관들이 사실 연준보다 통화량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은행들이거든요. 은행들이 자기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대출을 줄이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차트에서 보이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경기 둔화가 찾아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경기 둔화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이거는 뭐 피할 수 없는 일인 건 확실하고. 근데 이제 마일드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심각할 것이냐, 굉장히 흔히 말하는 연착륙일 것이냐, 경착륙일 것이냐의 구분이 이제 남았습니다. 이 경기 둔화가 상당히 심각하게 일어나가지고 뭐 아주 심각한 경기 침체로 갈 것이냐, 아니면 뭐 실업률도 이렇게 낮고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그게 대통령이 누가 되든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뭐 그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뭐 실업률도 크게 안 올라가고 경기 침체라고 하지만 좀 뭐 그렇게 아프지는 않은 그런 침체가 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 시장의 생각은 이번에 경기 둔화 침체는 경착륙은 아닌 것 같다라는 식의 생각입니다. 자, 금리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은행들이,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나쁜 영향을 받을까요? 아니겠죠. 어떤 기업은 부채를 많이 일으켜서 사업을 하는 기업이 있고 어떤 기업들은 부채 없이 그냥 주주들로부터 증자를 받아가지고 주주의 돈으로 또는 시장에서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그런 기업들도 있고 이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가게도 예금이 많고 저축이 많아서 금리 올라가는 것을 오히려 반기는 가게도 있고요. 빚이 많아서 금리 올라가는 것을 싫어하는 가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이쪽하고 이쪽이 거의 비슷해요. 가게가 내는 이자와 받는 이자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오히려 이제 빚이 많아서 이자를 내는 가게가 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금리가 높고 대출을 줄이고 있고 그래서 이쪽은 분명히 둔화의 영향을 심하게 받을 건데 금리 올라간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과 가게는 뭐 나쁠 건 없어요. 이 때문에 지금 연준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경기 둔화에 대해서 이것과 이것을 다 생각해 보면 경기 침체 그렇게 걱정할 게 아니고 뭐 경기 나빠지는 거 그거 뭐 경기가 맨날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나빠지는 거 어느 정도 감수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쪽이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쪽이 기업으로 보게 되면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의 대출 태도도 Commercial and Industrial Loan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CNI 론이라고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상업용 그다음에 이제 기업 중에서 요런 산업, 상업 요런 쪽에 대출인데 가계대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최근에 미국에 팬데믹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공실률이 잘 안 내려가요. 공실률이 잘 안 내려가고 팬데믹 때 심하게 사무실이 많이 비었다가 꾸준히 회복을 하기는 했죠.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 회복하는 속도 더 이상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체 상태를 이어가는 게 꽤 돼요. 뭐 사람들은 이제 팬데믹 영향에도 불구하고 거의 팬데믹 이전 수준의 회복을 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상업 지역에서 그리고 사무실이 밀집한 지역에서 공실률이
떨어지지가 않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은 대출이 많아요. 다 자기 돈으로 그걸 사가지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상업용 부동산은 소득이 그만큼 나오잖아요. 매출이 나오고 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일반적으로 대출을 일으켜서 상업용 부동산을 사고, 그리고 이제 임대를 하고, 뭐 이런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일반적이죠. 근데 여기 이제 공실이 계속되고 있고, 그러다 그리고 또 이제 은행들이 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태도를 상당히 긴축적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도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죠.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우려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미국의 실업률 생각해 보면, 뭐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계속된다 생각해 보면 소득이 있으면 계속 모기지 갚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근데 상업용 부동산은 공실이 발생하고 이게 안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이 상업용 부동산에서 소득이 발생 안 하기 때문에 부실화될 위험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 경기 둔화 영향이 이쪽이 주로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주식시장의 움직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 움직임에서 미국 시장 움직임에 저는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뭐냐면 S&P 500하고 러셀 2000 주가지수를 같이 그려놓은 겁니다. S&P 500은 잘 아시죠?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 500개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들입니다. 러셀 2000은 어떤 지수냐면 미국의 소형주, 중형주도 아니고 소형주. 러셀 3000이라는 지수가 있는데 미국의 이제 웬만한 기업들을 다 담은 지수가 되겠죠. 물론 뭐 전체 모든 기업들을 다 담으면 6천 몇백 개인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아주 작은 것들 빼고 나면 뭐 러셀 3000이면 미국의 기업의 거의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98%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러셀 3000 중에서 큰 기업 1000개 빼고, 그러니까 조그만 기업들 2000개를 잡아놓은 게 러셀 2000인데 작년부터 러셀 2000하고 S&P 500을 보면 뭐 꾸준하게 비슷하게 같이 왔어요.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 비슷한 폼만큼 다 같이 올라가고 쭉 오다가 이번에 이제 은행 문제 발생하고 이러면서부터 은행이 이렇게 되면 대출 태도를 굉장히 긴축적으로 할 건데,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회복도 못하고 있던데, 야, 그러면 여기가 부실이 심해지겠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이 러셀 2000하고 S&P 500하고 주가 괴리가 상당히 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은 괜찮아요. 뭐 우리가 언제 돈 빌려가지고 뭐 이자 내면서 장사했느냐 이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금리 올라간다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올라가서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는 소비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소비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형 기업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S&P 500 주가 지수는 올라가는데 이 소형 지수는, 소형주들 중심의 지수는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작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대출에 많이 의존을 하겠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타격을 입는다라는 생각입니다. 기업들의 어떤 이익 증가율에 대한 예상치를 보더라도 이 그림은 이제 팩셋이라고 하는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이 기업에 대해서 이익 추정치를 계속 발표하잖아요. 그거를 모아서 집계해 놓은 팩셋이라는 그 회사가 있고 데이터가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빵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 보시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빵이라고 해서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런 기업들의 그 흔히 이제 메가캡이라고 이야기하죠. 뭐 대형주 정도가 아니고 메가 정도가 되는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한 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이 기업들이 이익 증가율도 굉장히 높았어요. 애널리스트들이 요 메가캡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 그림 보시면 이 메가캡은 이익이 연간 15%씩 증가한다라고 그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메가캡이 아닌 대형주긴 한데 메가캡이 아닌 S&P 500은 이익이 연 4% 증가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팬데믹을 거치면서 좀 많이 비슷해졌다가 지금 다시 괴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메가캡의 이익의 증가는 뭐 9%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S&P 500 대형주라고 하더라도 S&P 500 정도 좀 넓은 의미의 대형주들은 4%밖에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올해는
최고 약제가 금리 인상이 아니고 고금리의 지속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출을 줄여나가는 그런 행동이 이어지겠죠. 이 과정에서 급격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는 게 지금 투자자들의 생각이 아니고 높은 금리와 대출의 위축은 그게 좋은 사람도 있고 그게 나쁜 사람도 있다. 기업들도 그게 좋은 기업도 있고 그게 나쁜 기업도 있는데 아무래도 큰 기업일수록 대출의 의존을 잘 안 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그 미국 자동차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 포드가 이야기한 게 있어요. 자기가 은행 빚을 빌려가지고 뭐 사업을 좀 확장을 시켰는데 어느 날 은행이 자기 사업을 다 뺏어가려고 하더라. 그래서 포드는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서 자식들한테 회사를 물려주면서도 절대 은행 빚을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포드는 유명한 게 많죠. 뭐 반유대주의자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은행에 대한 반감도 굉장히 극심했고 그것 때문에 소송에 패소도 많이 하고 굉장히 유명한데 그 GM은 그 반대로 GM은 이제 가장 먼저 자동차를 할부로 팔기 시작했어요. 할부로 팔기 시작하면서 그전에는 이제 포드가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였는데 포드는 할부 금융을 안 한 거예요. 할부로 자동차를 팔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의존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GM은 은행을 끼고 할부로 자동차를 팔기 시작하면서 1920년대 말에 포드의 시가총액을 GM이 넘어서죠. 그게 다시 GM과 포드의 시가총액이 역전된 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은행에 의존해서 사업을 확장하던 GM이 타격을 가장 심하게 입는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기업도 마찬가지로 금리의 의존을 얼마나 하느냐, 빚의 의존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미국은 이런 역사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은행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고 은행에 의존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좀 작은 기업들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방식의 자금 조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근데 큰 기업들은 다른 방식의 자금 조달이 잘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의존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부분 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나 이제 메가캡이라고 이야기하면 은행에 의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미국 경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 높은 금리 그리고 은행의 대출 위축 이런 것에 따라서 경기 둔화는 불가피한데 그 경기 둔화의 타격이 주로 작은 기업들에 집중될 것이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최근에 S&P 500과 러셀 2000의 큰 차이를 낳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괜찮냐? 중국은 뭐 최근에 리오프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데 부양책을 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중국이 부양책을 쓰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중국의 민간 부채 GDP에서 민간 부채가 얼마만큼 되느냐라는 건데 모든 나라들이 다 부채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체 부채를 다 따져보면 GDP 대비해서 미국이 중국보다 부채가 더 많은데 민간 부채만 보면 다른 나라들은 아주 안정적인데 중국은 2010년대 민간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붐을 타고 급격하게 민간 부채가 증가를 했죠. 이거는 2017년까지 데이터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이후에 팬데믹 때문에 부채가 더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으로서는 2017년 이후로 디레버리징을 서서히 진행시키는 부채를 줄이려고 하고 지금 중국은 금리를 오히려 낮추고 있다고 합니다. 금리를 올리지도 않았고 낮추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중국이 부양정책을 쓰는 게 아니고 중국은 이미 금리를 올려서 부채 문제를 해결할 그런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민간 부채가 워낙 많고 워낙 빠른 속도로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 올리면 기업들이 다 망해버리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금리를 더 낮게 유지하고 그러면 돈이 많이 풀려나가지 않겠느냐. 대신에 중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통제합니다. 돈 빌리겠다 은행에 가면 안 빌려주는 것이죠. 누구는 빌려주고 누구는 안 빌려줍니다. 그렇게 통제를 해놔서 이게 이제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풀려나가지 않도록 막아놨습니다. 이번에 중국 리오프닝을 하면서 뭐 대대적으로 이제 경기 부양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옛날 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우리나라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의 증가를 낳는 그런 식의 경기 부양 정책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그런 이제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우리나 미국보다 훨씬 더 몇 년 앞당겨서
이런 과정을 겪었고, 그게 이제 작년부터는 성장률이 급격한 하락을 낳기도 했죠. 그러니까 중국이 경착륙에 빠진 것이냐, 아직까지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 대출을 급격하게 위축시키고 난 다음에 경착륙 비슷하게 성장률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걸 고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리오프닝 정책을 쓰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끌어올리는 정책이 아니고, 떨어진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정책이 아니고, 더 떨어지지 않도록 바닥을 다질 수 있도록 밑에서 받쳐주는 정도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전 세계가 디레버리징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